대해서 이 얘기가 푸코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다 전방위적으로 이거의 공격에 들어가는데, 일단 132쪽을 한번 볼까요? 이걸 먼저 하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가 이제 다기동일성을 넘어서는 힘으로서의 이 생명. 그럼 주체를 구성한다는 것도 이거 위에서 구성이 돼야 된다. 그죠? 이게 이제 132쪽에 나와 있는 거고요. 하나는 타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타자하고의. 네. 그러면 이 전체 자체가 자기동일성을 놓고서는, 즉 내면성을 놓고서는 타자의 문제를 고민하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빠질 수밖에 없는 거. 그러면 푸코는 주체를 자기동일성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체를 관계로 가져가요. 관계. 근데 재밌게도 모든 관계는 푸코한테 권력 관계예요. 모든 관계는 권력 관계다. 모든 관계는. 그러니까 권력을 분석한다는 것은 관계를 분석해야 되는 문제인 거고, 푸코 용어가 나올 때 관계를 분석한다는 것은 권력을 분석한다는 문제예요. 두 개가 따로 가지 않아요. 자, 권력, 관계, 이 말을 할 때 권력이라는 말을 이렇게 바꾸면 쉬워요. 힘이라는 말로 바꾸면 쉬워요. 힘. 그러면 어떤 것을 힘을 통해서 세계를 보는 거예요. 힘을 통해서 세계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힘이라는 것은 반드시 두 항 사이의 문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쪽이 능동이면 한쪽이 수동. 이게 있어야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쓴다 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혼자서 이렇게 타자 없이 그냥 이 안에서 나 혼자서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나 혼자서 한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타자에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능동과 수동처럼 두 항을 동시에 제기하게 된다. 그죠? 홀로라는 게 없어요. A 홀로라는 게 없어요. 이미 힘은 두 항이라는 게 뭐냐면 관계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힘이라는 문제. 그런 면에서 모든 권력은 관계예요. 힘은. 반대로 모든 관계는 우리가 알듯이 쉽게 말하면 모든 관계가 능동과 수동이듯이 언제나 그 안에는 힘의 배치가 관계이다. 이거예요. 힘의 배치가. 쉽게 말하면. 힘의 배치. 그래서 이 문제는 이따가 그 통치성 얘기할 때 조금 더 드리고, 두 번째는 실상에 맞춰서 어떻게 이 실상 속에서 자기창조라는 개념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까? 이 문제이죠. 그럴 때 그 132쪽을 보면 중간쯤에 수월하다 이렇게 나온 그 줄 보이시나요? 신수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찾으셨어요? 네, 읽겠습니다. 하지만 자기 실천은 수정을 해야지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미 존재하는 악덕을 수정하는 데 있습니다. 젊을 때 먼저 스스로를 치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병의 초기에 왕진을 가면 병의 말기에 왕진을 갈 때보다 훨씬 더 병을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젊은 시절에 치료를 받지 못했다 해도 항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졌다 해도 자기 교정과 원래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렇게 되어본 적이 없는 자기 본래 상태의 회복을 위해 우리 스스로를 재건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그 윤리시학적인 지점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주체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교정, 그건 뭐냐면 원래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렇게 되어본 적이 없는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 그거는 뒤에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일단 읽어볼게요.
단 한 번도 되어본 적이 없는 자기가 되기가 바로 이 자기 실천의 가장 핵심적 요소 중에 하나이고 또 중심 테마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말하는 성품의 제작, 에토스의 제작이에요. 자기 동일성과 관련이 없이 이 문제가 제기가 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단 한 번도 되어본 적이 없는 내가 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은 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뒤에 나와 있어요. 세네카 얘기, 오늘 이제 세네카 읽으실 텐데, 뒤에 볼게요. 세네카는 물리적 신체로 간주되는 것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안쪽으로 휘어진 두꺼운 대들보는 다시 세울 수 있다. 게다가 유연한 인간의 정신도 재건이 가능하다. 훌륭한 영혼은 나쁜 영혼, 즉 영혼의 오류 이전에 오지 않는다. 이 말 기억하세요. 나쁜 영혼을 뭐라고 표현했죠? 영혼의 오류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분노에 대하여 읽으실 텐데 정념에 대한 문제를 스토아파가 어떻게 다루는지 그거 얘기 지금 나온 김에 드리고 지나갈게요. 그 에피쿠르스하고 이게 그 스토아에 대해서는 요번에 이제 소개 정도를 하고 다음에 이제 스토아 철학을 조금 더 깊이 이제 들어갈 텐데 자연학이 나와야 이게 되기 때문에 에피쿠르스하고 스토아하고의 차이를 한마디로 하라고 그러면 간단해요. 에피쿠르스는 우연의 세계이고요. 스토아는 필연의 세계. 그들의 자유와 평안이 에피쿠르스한테는 그 우연의 세계 속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읽다 보시면 세네카가 막 이렇게 막 우연 가지고 뭐가 된다고 막 이러면서 약간 욕하는 듯한 그런 표현 있죠. 이거 에피쿠르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필연, 그 스토아 학파는 이 필연 속의 자유, 필연 속의 평안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 파토스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겠죠. 파토스가 겪음이라고 설명드렸었죠? 했었죠? 했었죠? 안 했었어? 했었니? 아 이거 니네 수업 시간 했고 했죠? 응, 겪음 파토스 그 겪음이고 우리가 흔히 여기에서는 정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파토스.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도 읽으셔서 나왔지만 이제 파토스라는 것을 일종의 질병을 치료하듯이 파토스를 치료한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스토아한테도 이 파토스는 치료해야 될 지점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노에 대하여를 이번에 읽으시면 제가 이 책 이게 세네카의 이 인생 철학 이야기라는 게 지금 인생론이라는 두꺼운 걸로 나와 있는 게 있고 다른 번역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했던 거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까치에서 나온 게 있어요. 까치에서 그건 좀 깔끔하게 나오기는 했는데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마지막에 세네카의 생애와 사상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이거랑 이제 편지랑 뭐 이런 게 다 섞여 있는 굉장히 두꺼운 게 있는데 그건 들고 다니기가 너무 어렵고 요거는 이제 생애와 사상이 있어서 그래도 좀 읽어보시라고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여기는 목차를 한번 보실래요? 이게 지금 총 10개로 되어 있어요. 목차가. 그죠? 근데 이 인생 철학 이야기라는 이 대화편으로 얘기되어지는 요게 12편이라고 얘기가 되어지거든요. 12편. 왜 그러냐면 분노에 대하여가 1, 2, 3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숙제 내는 게 1권까지였잖아요. 1권, 2권, 3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까지 해서 12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분노를 포함해서 이 파토스를 어떻게 치료할까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분노에 대하여 1, 2, 3권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1권이 지금 여러분들이 읽어오신 것처럼 분노라고 하는 게 우리 삶에 유용한가 안 한가 막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결론은 뭐 안 유용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2번이 그럼 왜 분노가 일어나나 그 원인을 밝혀요. 이유. 그리고 나서 그 치료법이 3부에 나와요.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파토스인데 그래서 세네카는 스토아파 중에서도 굉장히 후대 사람이고 많은 변형들을 겪었어요. 사실 세네카로 오기까지. 그럼에도 이제 세네카를 많이 창조를 하는 거 일단 써놓은 글이 많은 거겠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도 후대에 유명해지려면 많이 쓰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한번 유명해질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예전에 그 네덜란드 가서 고우 미술관을 가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일단 유명해지려면 뭐가 많아야 된다 작품이. 그럼 뭔가 이렇게 서사가 계속 구성이 돼 거기서. 근데 이렇게 작품이 한 개 이렇게 있으면 쉽지 않아요. 많이 쓰세요. 여튼 세네카와 관련을 해서 요게 근데 그렇게 이 내용들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다루지를 않고 있는데 여튼 파토스라고 하는 것들은 이 스토아파한테는 치료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치료 가능한가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플라톤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 파토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신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성적인 것과 비이성적인 것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비이성적인 것.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눠져서 구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파토스는 비이성적인 것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구성 자체가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성적인 것도 있지만 비이성적인 것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혼에. 그래서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다뤄야 하는지가 이제 계속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디다 가두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책이 나오는데 이 스토아파에서는 재밌게도 영혼은 오로지 이성적인 것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혼은 이성적인, 비이성적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걸 보면 맨 첫 번째 질문이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질문이잖아요. 저놈은 왜 귀신이 안 잡아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 질문이 왜 가능하냐면 세네카 이 스토아의 기본적인 자연관은 이 세상은 최선의 질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인간 안에도 기본적으로 이 인간의 정신을 움직이는 이 영혼, 실체적인 영혼도 최선의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영혼에 비이성적인 것이 실체적으로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러면 왜 파토스가 일어나는가? 비이성적인 파토스인데 근데 이것도 이제 비이성적인 게 발생을 해요. 이게 발생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영혼에 있는 일종의 관념들이 있다고 해볼게요. 개념인데 어떤 관념들이 있는데 표상이라고 불러도 상관없고 이것들이 제대로 질서 잡히지 않아서 이걸 오해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질서가 전도돼서 그러니까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애들은 나쁜 애들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얘네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순서를 잡을 때 뒤죽박죽이 돼서 원인과 결과가 전도된다든지 이렇게 배치가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파토스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 머릿속에 있는 관념과 표상을 다르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파토스는 그럼 언제 일어나냐면 이렇게 잘못 정돈된 나의 관념들을 내가 동의할 때 거기 파토스가 확 일어난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자, 원래는 다 이성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수련을 하지 않으면
이 이성적인 것의 재료들이 이성적이게 쓰이지 못하고 비이성적인 자리를 잡기 쉬워요. 배치가 잘못되기가 쉽다고. 이게 이제 비이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부정과 수치를 비교하는 부분 있잖아요. 책에. 그런 것처럼 실제로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게 아닌데 내가 그걸 보고 막 되게 수치심을 느끼거나 모멸감을 느끼거나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는다. 이런 거는 내 안에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인상들, 표상들, 개념들의 정리가 엉망으로 됐는데 그거에 내가 그런 식으로 정리된 거를 맞아라고 인정해 줄 때 그때 화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내가 보라가 나를 째려본 거 아니야? 이런 인상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게 망상이구나. 내가 뭐를 또 거꾸로 생각했구나 라는 걸 알면 그 순간에 그것 때문에 화가 나지 않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다라고 내가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정념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를 스토아판 동의라고 불러요. 우리가 동의한다고. 우리의 관념에 동의할 때, 잘못된 관념에 동의할 때 우리한테 파토스가 올라온다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은 부분에도 나올 거고 뒷부분에도 나오겠지만 이 관념의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건 기독교적 방식하고는 되게 다릅니다. 여튼 어떤 맥락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파토스를 제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각의 길이 꼬여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생각의 길을 풀어주면 그러면 이성적이 되고 거기서 정념이 일어날 일은 없다. 왜? 나의 영혼도 이 세계도 다 최선의 방식으로 질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거기 가볼게요. 그래서 훌륭한 영혼은 나쁜 영혼, 즉 영혼의 뭐라고 표현해요? 오류. 133쪽이에요. 영혼의 오류.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영혼의 오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는 수정해주면 되니까. 이전에 오지 않는다. 영혼의 훌륭함은 항시 영혼의 오류 다음에 온다. 그러니까 먼저 뒤죽박죽이 먼저 있다든지 이 연결고리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지금 세네카는 프리어큐파이죠. 프리어큐파이를 50번째 서한에서 항시 사용합니다. 자, 우리가 선을 행하려는 순간에도 우리는 항시 무엇인가에 의해 점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배려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백지, 타블라 라사에서 출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도화지에는 수많은 색깔들이 칠해져 있고 거기에 뭔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무언가에 점유되어져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이라고 말을 하는 것도 바꿔 말하면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점유되어진 존재예요. 이런 거를 노예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출발하는 이 단계, 이게 점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세네카식의 훈련이 없이 내가 지금 나를 자연스럽게 느끼면서 내 언어로 혹은 내 안에 있는 무언가로 이런 거를 표현하겠다고 말하게 되는 순간 이미 점유되어진 그것 말고는 생산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체성, 지금 갖고 있는 주체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있다면, 성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있다면, 나아가서 품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있다면 이미 그 품행은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져서 주어진 거예요. 내게 아니라고. 여러분은 그거를 학교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예를 들면 이게 푸코가 규율 권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규율 권력. 그래서 엄청난 수련과 훈련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점유되어져 있는, 지금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점유되어져 있는 뼛속까지
피 한 방울까지 다 점유되어져 있는 이것이 바뀌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게. 종교도 그렇고. 응? 종교 뭐 그 모태신앙들 많잖아요. 모태신앙.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교회를 가면서 그렇게 됐을 텐데 학교에서 우리한테 배인 어떤 품행이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품행을 스스로 만든 게 있나요? 없다고요. 그냥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20년을, 30년을, 40년을, 50년을, 60년을 살아오면서 어떤 과정들을 통과해 오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품행이 만들어진 거예요. 한 번도 스스로가 스스로의 품행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고. 이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점유되어 있는 것을 잊어야 돼요. 그리고 세네카는 거기서 견유학파의 어휘에서 중요성을 갖는 표현을 발견합니다. 그는 덕들을 배우는 것은 악을 잊는 것이다. 잊기 개념을 얘기해요. 잊기 개념. 젊은 시절 자기 실천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자연을 모델로 삼는 그러나 나이가 어떻든 간에 인간에게 결코 주어지지 않는 자연. 자기 개혁은 시작되어야 한다는 이 관념은 뭐죠? 이미 받은 교육, 습관, 환경의 정화에서 시작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을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것을 잊을 것인가? 망각의 힘. 니체는 이걸 망각의 힘이라고 그랬죠. 기억의 힘 이전에 망각의 능력. 이거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망각의 능력. 결국 단 한 번도 되어본 적이 없는 자기라는 말은 이 점유되어 있는 나로부터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하면 나로부터 가장 멀리 나아갈 수 있는가? 지금의 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나갈 수 있는가? 이게 단 한 번도 되어본 적 없는 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 나는 단 한 번도 되어본 적이 없냐면 사회적인, 정치적인 교육 환경과 그 다음에 뭐 가정 환경과 이런 것 속에서 이미 점유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점유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나는 나를 내 스스로 품행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단 한 번도 내가 되어본 적이 없다는 의미라고요.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아까 자기 창조 얘기를 했잖아요. 푸코한테 자기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 점유되어져 있는 지금 점유되어져 있는 지금의 나가 있겠죠. 이 지금의 나로부터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느냐.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느냐. 자기 동일성을 떠올려 보세요. 다른 주체성이죠. 그죠? 자기 동일성 얼마나 나에게 회귀할 수 있는가잖아요. 나에게 어떻게 다시 돌아오나. 뭐를 거쳐도 상관없어. 그런데 결국엔 A가 돼야 돼. 중간에는 무수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시 A로 돌아와야 돼. 이건 거죠. 반면에 지금 이 세네카를 통해서 지금 푸코가 가지고 가는 자기 배려는 나로부터 자기 동일성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나. 바꿔 말하면 뭐죠? 얼마나 이질적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질성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 타자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 타자의 유의. 이 타자의 접속과 유의. 이게 주체. 바꿔 말하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자기 창조예요. 에토스 포이에시스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 나의 개체성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할 때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시공간, 어떤 사물, 어떤 존재들과 얼마나 나하고 이질적인 그런 존재들과 얼마나 접속하고 그들을 나에게 유입시킬 수 있는가, 나한테. 이것이 자기 창조의 지점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자기 배려. 자기를 배려한다는 건
자기 동일성을 순정하게 점점 더 가져가는 문제가 아니라 역으로 한 번도 되어본 적이 없는 내가 되는 것. 지금의 나로부터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가. 타자를 향해 얼마나 나를 열고 타자가 나에게 들어오게 할 수 있는가. 이 지점이라고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면 자기 동일성의 세계에서 대립과 모순과 지향과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동일성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런 식의 사회적인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체계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자기 동일성과 지옥인 타자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이 사회 체계가 있다면 지금 이 사회 체계는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타자와의 문제라고 얘기가 되는 것도 지금 여기에서 자기 창조, 있기 개념, 자기를 잇는 것 이런 것과 이제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런데 뒤로 넘어가 볼게요. (282쪽) 이 있기 개념이 기독교의 자기 포기 개념으로 와요.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를 잇는다는 게 그럼 나를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로 들린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맞는 건데 기독교적인 배치에서 이건 굉장히 다른 맥락으로 쓰여요. 이게. 그 얘기를 구별해 가는 건데 282쪽을 보죠. 첫째로 하면서 나오는 것 자기로의 회기 그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282쪽입니다. 첫째로 기독교에서 자기 회기 테마의 모호한 거부를 기독교 영성의 중심축으로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기가 어떤 세기냐면 예수님이 1, 2세기라고 하는 게 기원 후 1, 2세기라는 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초기 기독교가 기독교로서의 자기의 논리를 완성시켜가는 단계, 요 단계가. 지금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기독교가 세네카라든지 스토아주의 철학, 특히 이 철학들과 대별되면서도 그것들을 흡수해가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이제 사실 그 육체의 고백이라는 4권에서 푸코의 육체의 고백이라는 성의학사 4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튼 여기에서도 그 맥락이 지금 미리 보여지는 거죠. 기독교의 금욕주의는 그러니까 자기 회기 테마를 모호하게 거부해요. 모호하게 거부. 이 말인 거예요. 우리는 저런 그 로마식의 종교가 아니야. 쟤네들 이교도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에 어떤 것들을 또 따오기도 하는데 기독교의 금욕주의는 다른 생, 빛, 진실,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근본 원리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되게 비슷하죠. 망각이라고 하는 거. 잊기, 세네카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포기거든요. 완전한 포기. 그러면 자기 포기를 근본적인 조건으로 삼는 기독교의 자기 구원 추구 행위는 모호하고 난해합니다. 이게 사실 내용이 없어요. 없는데 이 점은 후에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튼 그 뒤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지만 이 자기 포기라고 하는 게 뭔지 그 뒤를 보죠. 자기 포기는 기독교 금욕주의의 근본 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기 포기, 의지의 포기거든요. 아무런 의지도 갖지 않는 것. 자기 포기, 의지의 포기. 예. 어떤 것도 욕망하지 않는 것. 하고자 함이 없는 상태가 돼요. 하고자 함이 없는 상태.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와요. 내가 완전하게 나의 의지를 포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잊기라고 하는 것은 반대인 거죠. 구도를 보세요. 아까 세네카가 말했던 잊기의 구도는 지금이 내가 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의지가 내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하고자 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반면에 여기는 동일하게 포기라고는 말하지만 완전한 자기 의지의 포기, 하고자 함이 없는 상태. 어떻게 하면 여기에 이를 수 있을까? 완전한 수동이죠. 이게 하여튼 일단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 다음 되게 재밌어요. 신 속으로 함몰하며 자기 형식에서 정체성, 개인성,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자기의 테마와 신과의 특권적이고 직접적인 관계가 기독교 신비주의를 지배하고 관통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죠? 신 속으로 함몰해서 자기 형식에서 정체성, 개인성,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완전한 자기 포기. 완전한 자기 포기라는 테마와 그 다음에 이게 오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신과의 특권적이고 직접적인 관계. 이게 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뭘까요? 믿게 된다는 거예요, 신이. 그 말이에요. 절대적 관계예요. 절대적 관계. 네가 완전히 모든 관계성을 차단해. 모든 의지를 차단해. 모든 하고자 함을 차단해. 그러면 신과의 독점적인 관계, 절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지 않나요?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연애를 할 때 이런 거죠. 일단 전화번호 정리하고 시작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모든 관계와 의지를 제거한 곳에서 하나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소유의 관계가 구성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영원한 사랑을 보장해 준다는 것. 그죠? 이거예요, 이거. 이게 지금 자기 포기와 가는 거예요. 어디에도 눈을 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신기해요.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서 친구도 사귀면 안 돼요. 수녀가 된다는 거. 신부가 된다는 거. 관계의 독점이거든요. 뭐 여사친, 남사친이 아니라 그냥 동성끼리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이게 자기 포기와 그걸 통해서 얻는 이 엄청난 소유죠. 완벽한 소유. 영원한 소유. 떠나지 않을 거야. 뭐 많은 분들은 아시겠죠? 이런 관계는 불가능한 것을. 자, 둘째로 자기로의 회개의 테마는 16세기부터 근대 문화 내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테마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에서 다시 이게 복권이 되는데, 이 자기 창조가 다시 복권이 되는데, 이 복권이 아주 묘하게도 왜곡되면서 오늘날의 이제 근대 문제로 넘어가게 정신분석학으로 넘어오게 돼요. 쉽게 말하면 정신분석학으로. 자, 그런데 그 역사는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푸코가 보는 철학사가 있잖아요. 자기 배로로 보는 철학사는 16세기에 이 자기 창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요 시기에 이 자기 창조의 흐름을 복원하려는 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의 첫 번째가 몽테뉴예요. 자기 미학. 몽테뉴 안 읽어보셨겠죠? 되게 니체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읽은 가장 유쾌한 사람은 몽테뉴다. 이렇게 내가 친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몽테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세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죠. 에세. 웃겨요. 엄청 웃긴데 나중에 저희가 또 기회가 되면 몽테뉴, 자기 윤리와 자기 미학을 복원하는 시도로서 몽테뉴를 재독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사상사를 다소 이런 관점에서 재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는 게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슈타르너, 쇼펜하우어, 니체, 댄디즘, 보들레르, 무정부주의, 무정부주의적 사유, 이런 것들을 다 상이한 일련의 시도이지만 자기 미학과 자기 윤리를 구축하고 복원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으로 집중됩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주체와의 양식의 탐험, 이걸 탐색하고 실험하는 것, 주체와의 양식. 푸코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떤 조건 하에서 자기 미학과 자기 윤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결국에는 쇼펜하우어의 경우에서처럼
자기윤리와 자기미학은 자기에 대한 체계적인 거부 내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 쇼펜하우어한테는 의지의 포기, 이게 최상의 상태거든요. 의지의 포기. 그 얘긴데 뭐 이거는 그냥 모르셔도 돼요. 결국 여기에는 하나의 질문과 제기될 수 있는 일련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기로 돌아가기, 자기를 해방시키기, 자기 자신이 되기, 진정하게 되기 등과 같이 오늘날 우리의 담론에 부단히 떠도는 대단히 친숙한 표현들에 부여된 의미 혹은 차라리 거의 전적인 의미 부재를 살펴본다면, 그러니까 자기로 돌아가라, 자기를 해방시켜라, 자기 자신이 되라, 진정한 너가 되라라고 얘기를 어마무지하게 하는데 그 안에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내용이 부재하고 있는 이 상태. 그게 뭘까? 자기 윤리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그리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의미의 부재 속에서. 그리고 아마도 자기 윤리를 복원하기 위한 이러한 일련의 시도와 다소 중단되고 엉켜버린 일련의 노력, 그리고 어떤 내용도 부여하지 않은 채, 모르시죠? 모르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죠? 모른 채 우리로 하여금 이 자기 윤리를 부단히 참조하게 만드는 활동. 근데 자기 윤리를 계속 뭔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내용은 없고. 이 상태. 이것에는 의심해 보아야 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심해 봐야 할. 그것은 자기와 자기의 관계 내에서가 아니라면 종국에는 정치 권력에 대한 저항의 1차적이고 궁극적인 지점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자기 윤리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고 근본적이며 정치적으로 필요 불가결한 임무인 반면 오늘날 자기 윤리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바에 대한 자신의 의구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자, 그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통치성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지금 오늘날의 자기 배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주체와의 문제를 심도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의 툴이 필요한데 그 개념의 툴이 통치성이라는 거예요. 통치성.